한간에는 뭐 IMF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많은 저출산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노인빈곤, 국민연금 문제 이런 것들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근데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박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 경제학자신데 행정대학원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하고 사실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대학원 성격을 갖고 있고요. 네네. 교수님 반 정도가 행정 쪽 하시고 반이 이제 정책 쪽 하시는데 정책도 이제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저는 한국 경제, 경제 정책 위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정대학원에 있다고 하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정책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한국 경제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으면서 뭐 공포감들이 이제 조성되면서 국민들의 이제 피로감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한간에는 뭐 IMF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현주소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죠. 경기가 안 좋은 측면, 또 물가가 높은 측면, 이런 것들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흔히 이제 위기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계부채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주요 국가들 비교해서 가계부채 1위다, GDP 100%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올 1분기엔 좀 떨어져서 이제 98% 그래요? 조금 100%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내려왔네요. 네네. 그 이제 주요 원인이 이제 고금리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주담대 부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계부채 문제를 IMF 같은 데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GDP 100% 넘고 비교한 국가들보다 높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그 질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가계부채 우리 대부분이 좀 차주들이 신용도가 높은 분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상한 능력 같은 걸 볼 때도 상당히 높고요. 또 소득 대비에 대해서 규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한 20%, 30% 아주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집을 내놓고 팔고 해서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것들 연상하기 쉬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모기지 제도이기 때문에 모기지를 은행에서 그 받아서 또 그걸 다시 유동화시키지 않습니까? 유동화시키다 보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파이낸싱이 되는지 잘 모르게 섞여버려서 한번 모기지에서 이런 포크로징 일어나서 집들을 싸게 팔면서 그리고 이제 유동화된 자산까지 문제가 되면서 금융위기가 왔던 경험인데 우리는 그런 과정도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려준 거 받고 그게 유동화되는 자산으로 팔리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에 전이될 가능성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2008년 뭐 서프라임 모기지라든지 이런 사태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계부채가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 47.1%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것 때문에 연금에도 아마 개혁이 지금은 모수 조정에서만 끝나지만 앞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는 우리처럼 적립식이 아니고 부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또는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이고 일정한 수준의 기금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민연금을 도입했을 때부터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사실 도입을 해서 상당히 적립하고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국민연금이라는 게 개인 적립식
그 연금처럼 착각하게 해요. 그리고 기금 고갈이라는 그런 또 프레임이 사실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인데 거기에 빠져서 모수 조정 위주로 가는데 더 이상 이제 모수 조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재정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부가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를 받아서 그때그때 건강보험금을 지불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의 한 20%를 국가가 재정으로 보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중립 산업 전환들이 일어날 텐데 뭐 정의로운 전환부터 시작해서 그런 전환에도 굉장한 비용들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노인 빈곤 문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일본은 인구적인 변화가 우리보다 10년, 20년 먼저 일어났어요.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었는데 우리는 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채무가 낮다는 것이 그것만으로 안심을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국가 채무가 지금 같은 요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경제 위기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가계부채나 국가 채무를 가지고서 IMF보다 더하다 경제 위기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좀 동의하지 어렵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어려움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조적인 경제 구조에서는 제조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으로 이행을 지금 준비하지 않고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닥쳤을 때 전환을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증상이 바로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고혈압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말을 하는 듯이 증세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서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국민들이나 정책 당국자들의 관심이 잘못 가고 있다.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채무도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재정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근데 무엇보다 산업계에서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죠, 아리백, 재생에너지 네. 그걸 사용해서 생산하는 문제, 네. 그리고 제조업 위기 문제, 특히 이제 중국이 우리 저가 상품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거의 중간 단계의 프리미엄 바로 밑에 단계까지 거의 대체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 제조업 위기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많은 저출산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노인 빈곤, 국민연금 문제 이런 것들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문제는 악화될 것이다. 이게 정말 위기인데 이 위기는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거시적인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서 너무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좀 닮아가는 게 아니냐. 뭐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재정 위기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산업계 이제 위기가 이제 닥쳐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슬기롭게 좀 준비가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90년대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30년 잃어버린 30년이 오고 있다는 거는 거시적인 충격, 부동산 문제 이런 이야기만으로 좀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다면 사실 대규모 부양 정책들을 계속 했었는데 그게 효과를 봤어야 되는데 안 됐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 한 80년대 말까지 어떻게 보면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죠. 그런데 90년대에 가면서 세계 경제를 리딩하는 섹터가 이른바 IT 섹터, 바이오, 그리고 뭐 인터넷, 콘텐츠, 이른바 혁신 산업들이 세계 경제의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산업이 됐어요. 근데 혁신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도전 기업이 들어와서 기득권 기업을 대체하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상품이 들어오면서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일본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대표 기업 토요타, 소니 아직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셔널 챔피언으로 키웠던 기업들 외에 다른 혁신적인 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혁신적인 기업도 못 들어오고 있고 중국만 하더라도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한 100개가 돼요. 중국에서 지금 잘 나가는 전기차 회사들은 다 시생 회사입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GM이나 포드 크라이슬러라고는 세계의 큰 자동차 회사가 있었지만 전기차 테슬라가 치고 들어왔죠. 산업에서 새로운 도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혁신이 일어나고 또 산업 자체가 바뀌는 그런 큰 변화들이 9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는 계속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는 성장을 계속했는데 일본은
그 내셔널 챔피언을 키웠던 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서 결국은 정치의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2000년대 이후에 보면은 뭐 전자 관련된 회사, 자동차 관련 회사, 뭐 하이닉스 몇 개의 산업 큰 회사들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일본이 혁신 경제로 전환을 못해서 겪었던 어려움, 우리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일본은 자금 조달을 국내에서 대부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국채가 내국 국내에서 다 소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해외에서 자금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면 정말 어려운 그런 충격이 오면 일본은 장기 침체로 내부에서 자금 조달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97년에는 이른바 외환 위기와 은행 위기가 발생한 쌍둥이 위기다. 금융 위기였죠. 그리고 또 97년과 달리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때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 특수, ICT 특수가 오면서 우리가 덕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위기가 온 다음에 장기 침체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데 이 위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고요. 다른 그다지 설득력 없는 이야기들에만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3월 이제 일본이 17년 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드디어 벗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는 이제 8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한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세요?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저금리 정책을 썼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서 양적 완화. 그 당시에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저금리 정책,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양적 완화라는 굉장히 컨벤셔널하지 않은 금융 정책까지 쓰면서 금융 팽창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지금 다시 고물가 시대가 오면서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안 올리고 버티고 있었죠. 근데 버티고 있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올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금융과 재정 정책이라는 거시 정책을 거의 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재정 적자를 지금 낸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일본은. 왜냐하면 이미 국가 채무가 한 GDP의 240에서 2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 예산의 2022년 기준으로 22.6%가 그 국채 이자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이자 지불해서요. 그러면 금리를 1% 올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정말 비정상적인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쓸 수 없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엔화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 계속 압박을 받죠. 그런 이제 악순환에 지금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긴 했지만 더 이상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뭐 그 금리 인상 조치 이후에도 그다지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한 게 미국이나 유럽하고 다른 동계에서 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일본 국채를 일본의 우정사업국이 본부, 우리 우체국이죠. 우체국에서 다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우체국 예금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안 망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 예금을 들은 거죠. 그 돈으로 일본 국채를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한계에 와다 보니까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한 건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 같이 유동성 공급 이유보다 국채를 일본 내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에 들어가서 재정 지출도 많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부양을 하려다가 해도 실패하고 지금 그걸 보여줬죠. 그 경제 구조를 안 바꿨으니까요. 경제 구조적인 개혁 없이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일본 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위기가 왔다가
장기 침체에 가면 일본보다 더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제로 금리로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이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그널로도 이제 읽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은 또 아닌가. 뭐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혀 뭐 일본이 이제 작년에 반짝 좋았죠. 엔조 때문에 좋았는데 원래 뭐 다시 대부분 예측하기로 일본의 성장률 1%대로 다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저로 해서 누린 효과는 아주 단기적인 효과다. 왜냐하면 일본의 제품군들을 보면 가격이 싸져서 경쟁력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본 제품군들이 가격 경쟁력을 주로 하는 상품군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새로운 품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의 경쟁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쪽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이 바짝 그 한번 왔던 그 저금리 효과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일본의 도요타라든지 이런 제조업들이 해외 공장들을 많이 지어버렸어요, 이미. 엔화가 내려갔을 때 일본 내에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한 효과라는 것들이 사실 생각하지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러고요. 이 금리를 올렸다는 게 뭐 일본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하고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일본의 주식 시장이 지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거하고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거 괴리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의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주식이 좋다고 해서 우리 같이 소비로 뭐 연결되는 이런 건 뭐 개미 아니군요.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서 돈을 더 쓰고 이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개인들은 저축을 많이 하죠 아직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엔화가 급격하게 다시 회복되는 거는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리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금리 격차가 유지되면은 이자율 정책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균형은 환율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지금 예상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엔화에 투자를 지금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뭐 중국 경제 심각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청년 실업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동산 문제. 지금 중국 경제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원래 이제 경제 성장 전망치를 중국 내에서는 5% 이상 잡고 있고 우리 뭐 한국은행이나 그다음에 서양 기관들은 한 4% 중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 2월 달에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었거든요. 좀 수출도 많이 늘고 소비도 많이 늘어서 5%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3월에 또 수출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사실 그동안의 중국 성장 모형이라는 게 상당히 한계에 지금 도달을 한 측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과격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들을 줘야만 되는 시점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개혁들이 중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과 같이 가느냐라는 문제죠. 상충되는 국면들이 상당히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진핑이 이제 10년 전에 집권했을 때 서방의 전문가들은 그때부터 이야기됐던 중국 경제 모형을 수용하는 것들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갔었죠. 그러니까 민영화시킨 것을 다시 국유화시키는 정책들이라든지 뭐 부정부패를 고리로 해서 그런 통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로 쭉 가면서 사실상 더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인 거고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내수도 굉장히 나빠졌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대외적인 중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안 좋아진 측면이 있죠. 참 복잡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장 모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그동안에 저가 상품들 중심으로 가다가 점점 중간 단계의
레인지 상품들까지 옮겨가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른바 그 녹색 산업 정책이라는 걸 중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이런 투자들을 사실 굉장히 한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뭐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한 6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한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앞으로 녹색 경제로 갈 때 중국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반도체 굴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을 봉쇄해야겠다. 중국의 의존도도 줄이고 중국이 크는 걸 막겠다는 전략이 트럼프도 시작했고 바이든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전략에 가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미중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고 이런 자기들 봉쇄 전략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 국내 경제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게 있어요. 조금만 더 이제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중국은 내수 중심으로 성장을 하는 나라예요. 2005년 정도쯤 되면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를 특히 이제 투자가 더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 투자가 바꾸는데 그때 투자가 무슨 투자냐면은 부동산 투자예요. 이 부동산 버블 문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사실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버블들이 지금 터져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동산 개발에 사실 땅을 팔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이 부동산 호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이 나빠지니까 지방 정부 부채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GDP의 76%에 육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자산들, 가계 자산의 60%가 부동산. 그런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투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2005년 이후에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저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저축을 해서 부동산 사고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기준 38%. 거의 한 40% 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5%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우리나라도 소비가 굉장히 비중이 낮은 나라입니다. 50%에서 한 55% 정도 되는데 중국은 정말 익셉셔널하게 낮아요. 그 소비가 낮다는 말은 저축을 많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저축이 주로 어디로 들어갔냐? 그전에는 제조업 투자에도 들어갔지만은 2005년 대부분 부동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서방 전문가들이 조언할 때 늘 하는 말이 소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작년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소비는 많이 좀 좋아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정말 소비가 위축된 느낌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일단 놀러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거기 중국에 현재 있는 교수분한테 제가 이런저런 걸 여쭤봤더니 하는 말이 그전에 사람들이 돈 모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나빠지니까 그냥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놀러 안 다녔던 것 때문에도 놀러도 다니고 소비가 는다라는 이야기를 한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동산에 이제 많은 자산들 물린 분들도 많아요. 엄청나게 손해본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소비도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정부도 이제 소비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문제가 정부 지출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지출을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중국은 성단위 지방 정부가 사실 지출을 넣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부 부채가 너무나 심각한 이미 단계에 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같이 부자 감세를 하는 게 아니고 서민층 감세를 해서 소비를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들 감세를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시키고 있어서 그 효과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선순환 구조로 가서 중국이 소비 비중이 높아가면서 경제 구조가 바뀌어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중국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뭐 중국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좀 안 보일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중국 부동산도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을 쳤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정부가 새로 이게 땅 파는 게 이제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거대한 부채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걸 털어낼 것인가,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낼 건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국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직까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의 27%가 중국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2022년 기준으로 55%를 중국에 팔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간재 수입도 26%가 중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에서 중국은 우리의 가장 넘버원 파트너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한테 사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반적으로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산업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대체하는 산업들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업을 대체하는 측면은 계속 있으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의 그런 효과들은 약화된다면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미중 갈등 때문에 반도체하고 전기 자동차에서는 중국에게 패권을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거는 이제 IRA법의 보조금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근데 칩스 액트 통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 지금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산업들인데 이게 다 걸려 있어요. 반도체는 지금은 좀 떨어져 있죠. 중국이 향후에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자가 될 수 있는 산업들인데, 이 미중 갈등과 이 공급망 재편이 한편은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중국이 이제 우리를 쫓아오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양쪽의 트레이딩 파트너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조금 더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외교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미국 중심 세계에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개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중국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들어서는 미국에 못 팔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배터리 같은 것들, 기본적인 조립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관물 리ኳ이먼트 같은 것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한중합작 같은 회사들 만들 요인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한계에 대해서 한번 인구 5천만 정도 되는 나라가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동이 안 되는 개발 체제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1990년쯤 돼서 일본 개발 체제